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오늘은 오프닝에서 그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기대와 배신의 연속이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에이펙 행사에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대북 문제 논의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신뢰인데 네. 근데 러시아, 중국,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네. 제 전망이 뭐 틀릴 때도 너무 많으니까 저는 당연히 이런 전망은 틀려서 대합의, 화해 이런 게 생겨가지고 경제도 좀 좋아지고 안보도 좋아지길 바라지만 저는 왜 약간 이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된 건지 오늘 그 말씀을 네. 드려보고요. 그러면서 뭐 댓글에도 개인적인 의견들 많이 남겨주십시오. 예. 네. 러시아, 중국, 북한이 미국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신뢰 관점은 좀 내적인 문제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사례나 아니면 근거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점을 보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분석들이 가능할까요? 네. 관점을 좀 달리해서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우방이다 보니까 미국 중심의 시각에서 또 가끔 우리는 영어권 또 매체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언론 그다음에 영국 등 서방 언론들을 좀 더 중점으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러시아의 주요 매체라든가 아니면 예전 동구권의 주로 매체들 그리고 중국의 주요 매체들은 상대적으로 보도가 빈번할 수가 없어요. 언어적인 한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우리의 관계 설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학계에서도 그렇고 네. 학계에서는 양쪽의 의견을 다 객관적으로 반영하려고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네. 막 번역기도 돌리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그동안 나토의 그 진화 발전사를 보면 예. 과연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이 중심이 된 나토의 움직임이 이러해 왔는데 러우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가 정말 전향적인 양보를 할까? 그리고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핵을 포기할까? 그리고 러시아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었을 때 그때 러시아가 먼저 손을 여러 차례 내밀었는데 이따 예. 설명드릴 겁니다. 예. 미국에게 손을 많이 내민 건 러시아였어요. 경제적으로 쇠락했고 그리고 자신의 제국의 대부분을 잃었는데 그러니 당연히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뿌리친 게 어떤 의미에선 미국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걸 봐왔던 중국이 미국이 야 이제 잠시 잘 지내보자라고 했을 때 그걸 믿어줄까. 바로 이런 제가 생각하는 근거들을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당사자고 중국과 북한도 러시아와 나토와의 관계, 네. 미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미국을 믿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예. 그러면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오늘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나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나토랑 러시아 소련 붕괴 후에 협상을 했었죠. 맞습니다. 이 협상에서 굉장히 미국 국무부 장관이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그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 제임스 베이커라는 미 국무부 장관이었는데요. 네. 1990년 2월 9일 오늘은 제가 날짜 숫자 정확히 그냥 일자까지 1990년 이렇게 하지 않고 예. 다 찾아왔습니다. 이런 거는 팩트 체크가 더 중요하니까요. 네. 1990년 2월 9일 날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네.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이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만나서 네.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네. 우리 나토는 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을 것. 이게 1990년 2월 9일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약속한 거예요. 네. 왜 이 약속을 갑자기 그 모스크바까지 달려가서 하게 됐느냐. 네. 그 당시 독일이 통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럼 독일 통일을 승인하려면 당시 소련의 동의 이게 무엇보다 절실히 미국 입장에서 필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 통일을 너희도 승인해 줘라. 이걸 득하기 위해서 소련의 양보가 절실했던 미국이 러시아에게 찾아가서 달랜 거예요. 자,
우리 나토는 동쪽으로 1인치도 안 가니까 독일 통일은 너도 용인해줘. 이거 말고도 경제적으로 러시아에게 뭘 주겠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몇 개 있긴 있었지만 나토 관점에서는 우린 1인치도 안 가.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 당시 소련이지만 소련이 이걸 받아들여서 좋아. 그럼 니들이 결국 안 넘어온다고 약속했으니 독일 통일은 나도 승인해 줄게 한 거예요. 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그 뒤로 30년 동안 동진의 연속이었고요. 네. 무려 16개국 정도가 그 예전에 구소련의 위성국가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국가들이 전부 나토에 가입을 해버리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네. 이게 협상의 결과가 어쨌든 미국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네. 이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체결되진 않았나요? 아니었어요. 그건 예.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변명의 여지를 남겨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동쪽으로 1인치도 진출하지 않는다라는 걸 네. 그 당시 어떻게 문서화할까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참 문제죠. 그렇죠. 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선 당시 소련 입장에선 그걸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 신뢰라는 게 우리 친구랑 예를 들어서 돈 빌리는데 야, 나 100만 원만 꿔줘라고 했어요. 100만 원 이건 참 미묘한 금액일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 여기다 대고 공증받고 법무사 찾아가서 야 우리 각각 사인하자. 이거는 친구 입장에서도 기분 상할 수 있잖아요. 야 너 나한테 100만 원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네. 그럼 1000만 원? 그럼 1억은 이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친구랑 내가 신뢰가 돈독한 관계라면 어떤 사람은 또 물론 자기 자금 여력이 또 여유가 있어야겠지만 그래 1억까지 그냥 1년 쓰겠다는데 알았어 이렇게 해주는 분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가 간의 외교 사절들이 네. 얘기하는 걸 전부 문서화하자라고 했었을 땐 야, 오히려 이거는 마음이 그렇죠. 상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문서화된다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요 구절 빼고 나머지 독일 통일을 지원하는 걸로 러시아가 실질적이고 네. 물질적으로 득할 수 있는 것들은 문서화해 줬어요. 네. 나토는 언제쯤에 만들어졌죠? 이게? 나토는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바로 만들어졌죠. 그럼 나토와의 초창기에 나토와 러시아와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는 그리 나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나쁘죠. 나빴어요. 나토가 서유럽 국가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미국이 중심이 돼서 안보 협약체, 네. 안보 기구를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러시아도 그 당시 소련도 저쪽에서 저렇게 나토를 만들었네. 그럼 우리도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만들자 해서 그 나토에 대항하기 위한 본인들도 군사 협력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 나토에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 구소련이 가입을 원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뭔가요? 그건 초창기가 아니라요. 예. 보리스 옐친 시절입니다. 옐친. 예. 네. 그 얘기를 좀 그럼 해보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동쪽으로 1인치도 넘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소련이 머지않아 결국 붕괴됐어요. 붕괴되고 나서 네. 초창기는 어떻게 됐느냐. 소련이 이제 위성 국가들을 걷어먹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안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본인들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바로 해체했고요. 네. 그다음에 나토가 분명 약속한 게 있잖아요. 동쪽으로 1인치도 안 넘어오겠다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보리스 옐친이 91년도입니다. 바로 직전 연도인 90년도에 1인치도 안 넘어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된 직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그때 타진할 정도였어요. 예. 나도 그럼 나토 가입할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나토 입장에선 야, 가만히 있어. 우리가 견제하려고 했는 대상이 가입을 타진해 올 정도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은 있었죠. 예. 결국 가입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가입은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94년도에 러시아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토에 프로그램으로 가입했냐면 예.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나토가 거의 의미 없어질 수준이 됐으니 잘 지내보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로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97년도입니다. 97년도에는 상호관계, 협력, 안보에 대한 기본 협정 이거는 협정을 아예 체결을 해버렸어요. 누구랑 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나토와 러시아가요. 그래서 서로 적대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이 97년도에 이 문서화된 선언이 협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러시아는 나토에 가입은 아직 안 했지만 우리 이제 적대국 아니야. 예. 나토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법으로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98년도에는 98년 3월입니다. 뭐를 설치했냐면 네. 나토 주재 러시아 상무대표부를 개설했어요. 나토에 러시아 상무대표부가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적대국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막 주미대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 네. 겁니다. 그래서 이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가 미국과 러시아의 허니문 기간이었어요. 소련 붕괴된 이후. 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계속 줄기차게 손을 내밀었어요. 러시아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게 또 경제적으로 너무 취약하니까 본인들도 이제 위상이 옛날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경계 풀고 미국과 같은 큰 시장에서 뭔가 기회를 엿보자 네. 이런 마음도 당연히 있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러시아는 미국의 배신, 네.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되는 이후에 조금씩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한 건가요? 맞습니다. 네. 가장 결정타가 있어요. 네. 방금 97년, 98년 이 상황까지 되니까 몇 가지 미국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떤 애매모호한 상황이냐. 요거는 이제 팩트가 아니라 제 의견입니다. 자, 미국은 유럽에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야 돼요. 네. 전 세계 패권 국가니까요. 네.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부터 일관되게 유럽에 적지 않은 나라들은 에너지는 아무리 그 적대국이라 하더라도 러시아 걸 갖다 쓰는 게 훨씬 우리가 싸네. 이런 인식들. 그래서 우리 러시아의 그 저기 천연가스나 이걸 가스 관. 그 진작부터 쓰기 시작했다 얘기했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 목적으로라도 쟤네가 우리를 대상으로 장사해야 되는데 우리를 타격하겠어? 이런 목적도 있으니 네. 러시아 거 싸기도 하고 안보상의 이점도 있으니 갖다 쓰자. 이걸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 수급 체계에 있어서 미국이 유럽에 큰 입김을 행사하는 건 제한적인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유럽이 슬슬 쟤네들이 자꾸 뭉쳐가지고 EU 같은 걸 만들려고 하네. 단일 국가처럼 지내려고 하네. 그러다가 유로화 같은 통화도 만들 가능성이 있겠어. 네. 이런 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달러라는 패권을 가지고 유럽을 견제 관리하는 것도 점점 쉽지 않아질 것 같아 보이고. 네.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결국 니네들 다 안보, 국가의 안위는 우리 미국이 챙겨주잖아. 예. 이게 중요한 볼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토를 끼고 있으면서 본인이 유럽의 전체 국방력을 행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 예. 그 나토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러시아가 나토를 가입하려고 하고 상무부를 설치하니까 필요 없어지잖아요. 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유럽이 나토 없애자. 이 소리까지 나올 것 같다고 미국 내부에서 판단했을 거로 추정이 돼요. 저는. 예. 그러다 보니 나토가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하나 찾아야 될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야 미국의 영향력이 계속 유럽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영향력을 그러니까 나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터진 게 그 당시 유고슬라비아, 정확히 네. 말하면 지금의 세르비아입니다. 이 세르비아에 엄청난 인권 유린이 생겨버렸어요. 코소보 분쟁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알바니아계 사람들을 뭐 인종 청소다. 네. 미국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했어요. 인종 청소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 미국인들이 뭐야? 20세기에 새로운 나치가 등장한 거야? 인종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 여론이 당연히 코소보 분쟁에 미국이 개입해야지. 나토가 개입해야지. 예. 이거 이러다가 또 제2의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몰이를 하고 일부 진짜 인종 청소에 가까운 일들이 생긴 건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코소보 내전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서
그때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세르비아 쪽 지역을 공습합니다. 네. 근데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러시아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잘 처리하겠다고. 예.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의 동의 없이 전격 공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미국과 일본의 관계인데 중국이 일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인종 청소가 있다. 그래서 일본을 공습한 거다. 네. 비슷하게 보셔도 돼요. 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이때부터 야 이거 미국과 나토가 우리와 이렇게 잘 지내기로 해놓고선 결국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면 통보 없이 한 겁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 폭격을 그것도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러시아는 붕괴했고요. 그래서 아까 97년도에 기본 협정 체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하면서 당시 프리마코프 러시아 총리가 대서양 위로 미국으로 가려다가 비행기 돌렸어요. 얘기 좀 나눠보려다가 이제 예. 얘기할 것도 없어. 이게 이제부터 러시아와 미국이 신뢰가 깨진 첫 단추였어요. 네. 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1년에 러시아가 옐친 대통령 시절에 나토 가입을 희망했고 94년에는 평화 동반자 관계를 천명했고 97년에는 나토와 러시아 간의 기본 협정 적대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코소보 전쟁이 98년에서 99년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90년부터 98년에 이르는 이 시기 동안에 러시아는 계속해서 미국과 나토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네. 미국은 유럽에 대한 영향력 유지 수단이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토밖에 남지 않느니 예.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지배하고자 했고 그러려면 러시아를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그렇죠. 판단을 했다. 재밌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관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코소보 내전에 미국과 나토가 네. 유엔 승인 없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엔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했고 유엔 승인 없다라는 건 결국 러시아 동의 안 받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났더니 러시아가 어떻게 했다? 그 뒤부터 나토와의 모든 협력 중단합니다. 통보했고요. 핵 군비 통제 협상도 우리 파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러시아 의회에서 그 당시 러시아 의회에서 논의했던 문건이 공개된 걸 보면 네. 오늘은 세르비아지만 내일이 러시아다. 이런 논의가 러시아 의회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일관되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대가가 이거라면 그 다음은 우리 러시아가 그 다음 타순이야.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미국이 미국이 아니죠. 나토가 점점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는 언제 시점으로 이렇게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하기 시작했나요? 네,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가입한 나라는 97년도부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97년도에 헝가리, 폴란드 이런 한 3개 국가들이 먼저 가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발칸 국가들을 포함해서 6개 국가들이 그다음 또 후속타로 계속 가입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합쳤을 때 16개국이 전부 최종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나토에 가입을 한 거죠. 예. 97년부터 시작하면 말씀하신 거랑 거의 맞아 떨어지네요. 코소보 전쟁이 98년에 시작됐고 97년부터 나토가 점점 동쪽으로 1인치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깬 것. 그러니까 한 7년 정도의 러시아가 이게 미국과 나토에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게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그 분석이 작용하는 시점이 97년부터. 네. 네. 97년부터 폴란드, 헝가리, 체코 여기가 가입을 타진하기 시작했고요. 예. 정확하게 사인한 연도로 따지면 99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왜 자꾸 이렇게 동진을 하시려고 그러지? 우리가 아직도 걱정스러우신가? 그래서 97년도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슬슬 서구화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냄새를 맡고 네. 그래서 기본 협정을 체결하자. 우리 이상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걸 한 건데 네. 결국
코소보 내전에서 타격하고 99년도에 네. 폴란드, 헝가리, 체코는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 이거 가입 사인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예. 발트 3국을 포함해서 한 6, 7개국이 2004년도에 또 나토에 가입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가 결국 이 발트 3국이 또 결정적이었어요. 이거는 러시아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니어 어브로드, 즉 근외, 예. 가까운 해외. 그러니까 이건 해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트 쪽, 예. 발칸 반도는. 니어 브레드. 네. 이 발칸 반도는 그래서 해외라고 하기에는 안 맞는 니어 어브로드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그냥 우리 영토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한 곳에서 나토 가입을 하니 이제 이게 나토랑 우리가 잘 지내긴 점점 요원해지는 거죠. 네. 연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들이 좀 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도 집권한 이후에 옐친 대통령 이후에 푸틴 맞죠? 네. 네. 초반에는 나토랑 좀 미국과 잘 지내고 싶고 나토에 가입을 희망한다 뭐 이런 의견도 냈다고 하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는 사람 마음은 모르잖아요. 행동, 외부에서 보여진 걸로 일단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푸틴이 집권했던 2000년 이후 첫 번째 시험 무대에 올랐던 게 뭐냐 하면 푸틴은 과연 서방을 어떻게 대할까. 그 시험 무대에 올랐던 게 2001년 있었던 9.11 테러입니다. 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고 미국은 이제 공분에 휩싸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탈레반 이거 끝장을 내야 된다. 이런 미국 내부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네. 근데 그 탈레반이 결국 숨어 들어간 곳이 미국이 가장 타격하기 어려워하는 나라인 아프가니스탄으로 다 밀집했어요. 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지도를 세계 지도를 펼쳐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중국과 살짝 맞닿고 있고요. 네. 밑에는 이란, 파키스탄 어디 아프가니스탄에 진입해서 미군이 들어가려면 네.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협조라고 해야 되나요? 협조 없이는 아프가니스탄은 타격을 입힐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전부 위치가 예. 이거 이란한테 가서 우리 미군이 좀 지나갈게 길을 터주시오 예. 하기도 애매하고. 이란이 서쪽에 있고요. 네, 파키스탄도 보이시죠? 예. 네, 파키스탄에게 가서 남동 쪽에. 예, 이거 우리 길을 터주시오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중국에게 가서 위구르 지역이랑 맞다. 예, 이쪽으로 가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러시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 그 아프가니스탄의 북서쪽 아니면 서쪽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예전 러시아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스탄 국가들이 잔뜩 있잖아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쪽 지역에 네. 문호를 열어달라. 우리 미국인들이 이렇게 본토에서 타격을 맞았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근데 러시아 입장에선 이게 원래는 내 땅이었던 곳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네. 아직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럼요.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미국이 미 공군기지를 거기다 설치하고 미군이 거기 주둔할 테니 네. 러시아 너도 좀 동의를 해다오. 나 지금 아프가니스탄 때리러 가. 네. 이거 마치 임진왜란 때 네. 그 명을 치러 갈 테니 조선은 길을 열어달라. 이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98년 코소보 전쟁. 그러니까요. 네. 97년부터 이어진 나토의 동쪽 행진. 그렇죠. 네, 이거랑 맞물려서 생각하면 더 인용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푸틴은 원래 이걸 열어주고 싶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네. 그런데 열어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결론은 뭐다. 서방 국가들 모두 들끓었고 지금 미국 본토가 저렇게 됐는데 하면서 유엔에서도 막 성토대회가 일어났고 한 것도 있고 예. 또 플러스 알파로 그래 내 전임자인 옐친은 잘 지내보려다가 본인이 외교력이 미흡했는지 뭔지 좀 실패했지만 나는 정말 큰 선물 하나 하고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예. 이걸 선택해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미국한테 약속을 받았죠. 이거 아프가니스탄 침공 우리가 다 보복하고 2, 3년인가 3, 4년인가 요거는 헷갈립니다, 제가. 네. 그리고 나서 우리 다 철수할 거야.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간 20년 내내 철수를 안 해요. 바로 미국 밑에서 러시아 바로 밑에서. 네. 그러니 푸틴은 야, 이거 뭐야 너 이런 소리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리고
푸틴도 진짜 이 두둑한 선물 주고 그 아프가니스탄 공습에 적극 협조하는 이 두둑한 선물을 손에 쥐어주고 나토와 잘 지내보려고 또 하나 나토에 한 발을 담굽니다. 그게 뭐냐면 네. 2002년도에 나토 러시아 이사회라는 걸 창설해요. 오. 그래서 이걸 NRC라고 부르는데 예. 이걸 창설하고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아요. 그때. 내가 나토는 아니야. 근데 나도 나토 회원과 이제 동등해진 거다. 큰 선물 줬으면 자기도 뭘 받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자기가 원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결국 뭐다? 이제 니들 넘어오지 마. 여기까지 넘어온 것까지 뭐 헝가리, 폴란드, 체코 쟤네들도 없어지 살고 힘드니까 서유럽에 붙어가지고 경제적 부흥하려고 하는 것까지 내가 용인할 테니 이제는 오지 마. 이 얘기를 하려고 나도 이제 나토와 동등한 관계다를 얻어온 건데 예. 그 뒤로 또 어떻게 했다? 2004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발트 3국을 포함한 6, 7개 국가가 나토 가입을 또 했다. 근데 나토 러시아 이사회라는 것은 이게 군사적으로 좀 그 안보를 공동으로 협의하는 그런 회의였나요? 어떤 나토는 목적? 군사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러시아 이사회라는 건 네. 러시아와 나토가 어떤 회의를 하는 협의체였을까요? 나토는 군사 목적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군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러시아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코소보 같은 거 니들끼리 독자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나도 같이 얘기하면 돼. 예. 나도 니들하고 이제 얘기할게. 야, 내 의견도 들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 있잖아. 이것도 또 손을 내민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거를 다시 집어서 네.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은 나토에 가입을 계속 시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새로운 이사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사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나토 러시아 이사회를 만들었다는 건 누군가의 반대가 있었거나 그렇죠? 그 나토에서는 오히려 희망하지 않았거나 나토 가입을 아니면 러시아도 나토 가입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좀 관여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 궁금증의 제 가설은 네. 미국이 계속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네. 야, 그럼 러시아 뭔 이사회를 따로 만드니? 네. 이게 동등한 지위를 원하는 이사회? 그러면 그냥 나토에 들어와. 이렇게 해도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 뭐 네가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이쪽 지역에 공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줬으니 동등한 지위를 가진 별도의 이사회를 만들어. 그러니까요. 약간 어색한 거죠. 어색하죠. 예. 맞아. 그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맞습니다. 들어오면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나토에 러시아까지 가입이 된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그냥 다 같은 편이라고 하면 굳이 존재할 나토가 이유가 뭐가 있나? 필요한 거냐. 이런 그렇죠. 생각도 또 드는데요. 물론 나토가 하는 일이 평화유지군이라고 해서 테러리스트들을 응징하고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꼭 국가 간의 전쟁만 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능으로 우리 유럽에 뭐 잠정적인 테러리스트들이 올 수 있는데 뭐 네. 그게 중동이든 어디든 간에요. 그런 사람들을 견제하고 관리하는 것도 재난재해 그 복구하는 것도 또 일부 나토가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박종원 교수님은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 이후로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쩌면 이 불신의 씨앗이 돼서 이 불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불신이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폭발한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예.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인들에게는 네. 그건 본인들 땅이에요. 예. 우크라이나라는 단어가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감오시죠? 네. 변방. 나라 이름이 변방이에요. 그 얘기는 모스크바를 기준으로 우리 바깥쪽에 있는 우리야 이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은 세 개의 슬라브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세 개의 슬라브 국가 중에 당연히 러시아 본국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예요. 다른 나라들까지 나토 가입하는 건 꾹 참고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타진을 하고 있고 이 서구화된다. 이걸 또 뒤에서 미국이
마이단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서구 국가들이 부추기는 거. 네. 야, 니네 이 자본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쪽으로 해서 일로 넘어가면서 시민들의 어떤 이런 뭐랄까요? 적극적인 시위를 부추겨? 러시아 입장입니다, 이건. 예. 그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는 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제 치고 나온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어쨌든 나토 러시아 이사회까지 만들어 가면서 푸틴은 손을 내밀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네. 2004년부터 또다시 발칸 6개국으로 시작해서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16개국이 가입하는 나토에 그러니까 동진을 1인치도 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깨운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주제였던 이런 역사를 당연히 네. 현직 외교관들 그리고 국가의 수반들은 외교나 아니면 세계 국제관계학 전공자들에게 네. 자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미국이 이제 와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독일 통일 양보만 해주면 우리가 절대 선을 넘는 일을 안 할게라고 말했던 미국. 네. 근데 선을 엄청 넘었죠. 그런데 갑자기 에이펙 행사에 와서 한국과 북한의 평화 공조에 중국, 러시아 너희들도 협조하면 그리고 북한 너희 당사자도 협조하면 그리고 비핵화하면 내가 절대 약속했던 거 안 어길게. 그걸 그들 국가들이 믿어줄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죠. 네. 그러니 이번 에이펙 행사에서 무슨 큰 의미 있는 수준의 세레모니가 나서 큰 평화적인 협상이 타결된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 나토의 동진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네. 그걸 누가 믿어준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거기다가 아니 그럼 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수님, 그걸 미국이라고 미국을 의인화하지 마시고요. 미국의 역대 국가 지도자들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정치 성향이 집권하는 세력이 그때그때 달라졌고요. 맞습니다.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요. 그럼 지금 미국의 수권자는 트럼프인데 네. 트럼프가 내 말을 믿으면 돼. 나는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정말 그거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이 불씨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이 불신이라는 것은 어쩌면 중요한 명분이긴 하지만 근데 서방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아직까지 좀 제국주의적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을 사게 하는 행보들은 없진 않았잖아요. 이것도 네. 연도 순으로 네. 순서를 나열해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이번 방송 끝나고 박 교수는 친러 성향의 정치학자다. 뭐 이런 또.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요즘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 행정에 대한 결정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방식을 보면 신뢰라는 거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예전처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궁극적인 질문이 계속 근본적으로 떠오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보는 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고맙습니다. 들긴 합니다. 친러 성향의 학자가 될 뻔했던 걸 막아주셔서. 이건 친러 성향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하더라도라뇨. 아니더라도 친러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푸틴이 동조를 하고 네. 나토 러시아 이사회까지 설치해서 동등한 지위를 2002년도에 얻어냈는데 한 식구 돼보겠다고. 근데 2004년도에 발칸 삼국 포함해서 추가로 나토 가입을 하지 않나. 그러니 이제 푸틴이 결정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그래서 2007년 2월에 위넨 안보회의에서 푸틴은 역사적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미국 주도의 일국 체제는 위험하다. 나토 확대는 상호 신뢰를 잠식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면서 러시아는 서방과의 협력을 포기하고 대립 노선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이때 공식 천명을 합니다. 2007년에요. 예. 네. 그러니 발칸이라는 본인들 앞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네. 그러면서 푸틴은 자조적인 목소리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소비에트 연방, 소련 연방을 해체하지 말 걸. 그냥 니들 이제 각자 독립국가로 돌아가렴. 네. 우리는 이제 니들을 놓아주면 하는 게 아니라 EU처럼 야 잠시 대기. 내가 어떻게든 다시 걷어먹여 살려줄게. 이렇게 할 걸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를 뭐라고 담아서 그때 위넨 연설에서 했냐면 예. 소비에트 연방 붕괴는 20세기 최대 지정학적인 재앙이 돼버렸다.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는 표현인 거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됐더니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위넨 선언 뒤죠, 이것도. 네. 갑자기 뭐라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선언을 했냐면 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될 것,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 스스로? 네, 예. 조지 부시 대통령이요. 이거 아. 스스로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네. 나토 정상회의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참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나라들의 의사가 발표된 게 아니고. 그 나라들의 의사는 물어봤겠죠. 네. 조지아나 우크라이나. 예. 그런데 미국 스스로라는 표현을 제가 왜 주목했냐면 예. 이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발표할 때 독일과 프랑스는 반대했어요. 거기까지는 좀 위험한데요. 네네. 이걸 분명히 독일과 프랑스가 나토의 주도 국가들이 반대를 했는데 부시 대통령이 그냥 강행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만 러시아가 어떻게 했느냐. 아까 러시아가 제국주의적인 어떤 뭐랄까요. 희망, 열망이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냐 했었잖아요. 바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조지아랑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같은 해, 이게 4월 달이에요. 네. 근데 같은 해 8월 달에 러시아가 조지아 전쟁을 발발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죠? 그래서 8월 달에 조지아 전쟁이 발발하고 그때 러시아가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미승인 독립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남오세티아와 아파지아 이 두 나라를 네. 독립국가로 러시아가 승인을 해버려요. 네. 니들은 이제 독립국가야.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 있고 각각 국가 수반이 있는데 그 대통령 취임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러시아가 전격 다 지원해주고 다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이거 러시아가 왜 자꾸 이 독립국가들 미승인 독립국가들을 만들고 이런 걸 계속 지원하느냐.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예, 예전에 이 패권의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기에는 지금 시계열적인 흐름이 꼭 사단을 누가 먼저 만들었다? 대외적으로 어쨌든 근거를 제시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미국이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건 짧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러시아 내부적으로 장기적인 집권을 위해서 푸틴이 그 내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적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걸 발표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전쟁을 감행할 때 네. 하나의 목적만 있지는 사실 않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경제까지 안 좋은데 외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선 네. 야 러시아 지금 상황 안 좋은데 야 또 1인치 앞으로 가자. 그럴 때마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갈 때 그것까지 수수방관했다? 그럼 푸틴은 실각이에요. 그러니 경제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실점한 걸 네.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고 본인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원래 있었음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전쟁을 감행하면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뭉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잖아요. 네. 그런 목적으로 활용했다. 당연히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열적인 상황을 전부 배제하고 그냥 아무 미국이나 나토는 아무 일을 안 했는데 네. 러시아 GDP가 떨어질 때마다 전쟁을 한 것처럼 해석하는 거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러시아는 오히려 나토에 가입하려고 시도하기도 했고 손을 먼저 내밀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쪽에 가까웠는데 그것을 오히려 좀 배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연도별로 따져봐도 그런 근거들, 계기들이 보이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나 나토 쪽에서 먼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더 중국과 북한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손을 내민다고 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냥 그럽시다라고 손을 맞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 박종 교수님의 이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 그럼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이 그러면 예전에 러시아의 상황을 벤치마킹해서 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지금 중국 경제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도 있고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가 다시 중국을 따라잡아야 될 상황까지 와버렸구나. 역전된 분야도 너무 많아요.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다 좋은 거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쪽도 골물대로 골물 부분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중국이 우리가 지금 아픈 곳, 힘든 곳도 많으니 미국의 손을 잡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의 영향력으로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도 더 이상 뭐 서진 안 하고 동진 안 하고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태평양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에선 우리가 이제 우리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온다고 했었을 때 네. 미국이 분명 그래 그렇게 하자. 또 그럴 거 뻔하다. 그런데 미국의 그 말을 우린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 러시아와 나토의 관계를 통해서 중국 학자들은 저보다 더 많이 학습하지 않았을까요? 네. 당사국이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미국하고 무슨 협상을 얼마나 더 하겠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주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물론 관세 협정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3,500달러 이런 제안들을 봤을 때요. 이런 압박을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북한 문제를 봤을 때도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미국을 쉽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될까 궁금해지긴 합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네. 그걸로 두 개 잠정적인 미승인 독립국가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뭐 루한스크 뭐 발음이 거긴 뭐 간인지 한지 헷갈리는데 네. 하여튼 그 두 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잖아요. 네.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네. 이걸 그냥 우리 영토 안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거 아니면 두 개의 독립국가로 그냥 유지시켜주는 거. 러시아의 엄청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예. 그 두 개 중에 뭘 하든 그쪽 지역이 지금 엄청난 폐허가 됐잖아요. 네. 그거 복구해줘야죠. 네. 근데 그 복구를 싸게 해주고 복구할 때 돈을 덜 들이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이제는 북한 군인이 아니라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제 더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안에 쫙 빨려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슬슬 선택지를 더 강하게 요구받고 있어요. 3,500억 달러 돈 줘.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돈을 뭐 주던 안 주던 지금 북한은 더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우리가 이제 와서 갑자기 러시아와 중국의 손을 잡기도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유럽에서 있었던 패권들 간의 분쟁이 네. 동아시아로 왔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선택지로 미국의 말을 믿어야 되고 러시아와 중국의 말은 어떻게 돼야 될지 오늘을 좀 많이 타산지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을.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열병식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삼국의 정상들이 같이天安門에 모여서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면서 이 신냉전 시대의 서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석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다르게 표현하는 기사들도 있었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입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의 이 박정호 교수님의 분석이 미국을 대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 있어서도 무조건 뭐라 그럴까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실리 관점에서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정리가 잘 된 건가요? 네. 저도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